정희가 시장에서 생선을 고르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 오빠, 이거 어때요? 화려한 중년 여성이 영수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정이야. 이제 너랑은 끝내자. 나도 남은 인생 자유롭게 살고 싶어. 네, 맞아요. 이혼하면 반찬 가게도 당신이 아닌 제가 하기로 했어요. 이제 반찬 가게 접을 마음에 준비 좀 하세요. 자신이 신장까지 주면서 살린 남편의 배신에 정희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낡은 주택가 골목길에는 아직도 옛 정취가 남아 있습니다. 기와 지붕 사이로 삐죽삐죽 솟은 연탄재 굴뚝들, 좁은 골목 양쪽으로 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에서 윤정이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58배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은 반찬가게 문을 여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정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 유리창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의 밥상을 책임져 왔던 그녀의 손은 이미 거칠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만큼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가게 한편에는 어제 밤늦게 만들어둔 반찬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용 묵은지, 고등어 조림,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모두 정희가 직접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큰 가게들이 들어서면서 예전만큼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래된 단골들은 여전히 정희의 손맛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정희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고등어가 참 싱싱해서 조림해놨어요. 드셔보세요.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고등어 참 좋아하는데. 정희는 정성스럽게 반찬을 포장해드리며 덤으로 김치도 조금 더 넣어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이 바로 정희만의 장사 비법이었습니다. 오전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희를 맞이하는 것은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 박영수였습니다. 62의 나이 몇 년 전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한 뒤 영수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가 늘어났고 건강은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여보, 점심 차렸어요. 정희가 밥상을 차려놓고 부르자 영수는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손끝은 담배 때문에 누런 빛이 돌았습니다. 또 술 드셨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잊으셨어요? 아이고, 잔소리 좀 그만해. 이것도 못 마시면 뭐라고 살겠어. 영수는 투덜거리며 밥상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백 번도 더 나눈 대화였으니까요. 대신 조용히 영수의 약을 챙겨 물과 함께 내밀었습니다. 약은 꼭 드세요. 안 그러면 더 아프셔요. 영수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점심을 치우고 정희는 다시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후에도 손님들이 찾아올 테니까요. 가게로 가는 길에 정희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신혼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 초기 영수는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며 가정을 꾸려나갔고 정희도 남편을 내조하며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기르느라 힘들 때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영수가 직장을 그만두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서울로 떠났습니다. 큰아들 진수는 결혼해서 아내 따라 강남에서 살고 작은 딸 진미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전화를 해도 항상 바쁘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잘 지내면 되는데.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또다시 영수의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간 기능 개선제까지 한 줌이나 되는 약들을 보며 정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보, 술 좀 줄이세요. 이렇게 약만 먹어서 뭐해요? 알았어, 알았다고. 내일부터 줄일게.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는 약속이었죠. 밤늦게 정희는 내일 가게에서 팔 반찬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감자조림도 만들고 오징어 볶음도 만들고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손질했습니다. 영수는 벌써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 청춘 다 바쳐 이 사람 뒷바라지했는데 그래도 사람만 있어줘도 고맙지. 정희는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정이 있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남편이지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난 정희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싱싱한 재료를 골라서 사오는 것부터가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 야채가게 아줌마들과 인사를 나누며 장을 보는 시간은 정희에게는 소소한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고등어 어때요? 정희 씨, 이거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눈이 맑고 싱싱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정희에게는 활력소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정희를 기다리는 것은 또다시 침묵 속에 누워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영수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더 누래져만 갔습니다. 그런 평범하지만 힘겨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가 평소처럼 영수를 깨우려고 했는데 영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보. 정희가 어깨를 흔들어도 영수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누렇게 뜨고 숨소리도 가쁘기만 했습니다. 정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항상 불안했던 마음이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리세요. 정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색은 점점 더 누래져만 갔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응급실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얼굴이 너무 노래지고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정희에게는 영원같이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영수를 바라보며 정희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무서워졌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구급대원들이 영수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정희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문을 열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지금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영수는 곧바로 응급처치실로 들어갔고 정희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얀 복도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네, 아내입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마쳤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 기능이 많이 악화되었고 신장 기능도 거의 정지 상태에 가깝습니다. 오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전반적인 장기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번에 급성 신부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장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희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신장이식이라니 그런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가족 중에 기증자가 있으시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나이를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현실이 너무 벅찼습니다. 일단 입원시켜서 투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보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영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정희는 면회 시간에만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급하게 진수와 진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신장이 안 좋아져서 이식을 해야 한다는데.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당장 내려갈게요. 진미한테도 연락해줘. 어머니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음날 진수가 급하게 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정희는 반가웠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신장 이식을 해야 한다는데. 진수는 병원에서 의사와 직접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희도 함께 들어가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환자분 나이가 62이시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면 이식 수술을 받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식 말고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기증자는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혈액형이 맞고 조직 적합성 검사를 통과하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뇌사자 이식을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진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럴 필요 없어. 너도 가정이 있는데. 정희가 말렸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살려야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혈액형은 맞았지만 조직 적합성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합성 수치가 너무 낮아서 이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진수는 크게 낙담했습니다. 진미도 서울에서 내려와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혈액형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뇌사자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실 수는 있지만 언제 기증자가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투석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이들과 상의 끝에 일단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혼자 병원에서 영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일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영수는 힘겹게 눈을 뜨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술을 끊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서 나으셔야죠. 정희는 영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야위어진 남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수의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아이들도 검사에서 떨어졌는데 혹시 내가? 정희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검사를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검사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모님께서요? 나이가 괜찮습니다. 검사라도 받아보고 싶어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검사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정희는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조직 적합성 검사, 전반적인 건강 검진까지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영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투석을 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정희야,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무슨 소리세요? 빨리 나으시기만 해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사모님, 놀라운 일입니다.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성도 매우 좋습니다. 이식이 가능해요. 정희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사모님 나이가 있으시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기증자에게도 위험이 있거든요. 정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 신장 하나 주세요. 남편 살려야 하잖아요.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진수와 진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결과를 알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위험해요.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는데. 진미 말이 맞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하지만 정희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이들아, 어머니 마음 알아다오. 아버지를 그냥 보낼 수는 없어. 아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진수와 진미가 다시 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족회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진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얘들아, 어머니 마음 좀 헤아려다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냥 보낼 수는 없어. 결국 가족들은 정희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고 모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정희의 건강한 신장 하나가 영수에게 이식되었고 영수의 몸은 새로운 신장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순조로운 회복을 보였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수술이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영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했던 몸의 고통에서 벗어나니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영수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반면 정희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쉽게 피로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반찬 가게 일도 예전처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단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정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몸의 변화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영수는 건강을 되찾으면서
밖으로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환우들과 모임도 갖고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오늘 병원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했어.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정희는 남편이 활력을 되찾은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해하던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는데 이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 다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의 외출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 며칠씩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데 괜찮으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영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 걱정 말고 몸이나 챙겨. 영수의 말투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정희는 느꼈습니다. 더 차갑고 무관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반찬 가게 일을 줄이고 집에서 쉬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가게 매출도 자연히 줄어들었지만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진미가 전화로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정희는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괜찮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회복이 더디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새로운 옷을 입고 나가는 모습을 정희는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낡은 옷들과는 다른 꽤 비싸 보이는 정장이었습니다. 여보, 그 옷 언제 사셨어요? 아, 이거 친구가 선물해 준 거야. 영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정희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그런 비싼 옷을 선물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지만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가 새로운 휴대폰을 사왔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와,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셨어요? 친구가 할부로 끊어주더라고. 요즘 세상에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지. 영수는 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즐거워했습니다. 정희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가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굳이 비싼 휴대폰까지 살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건강을 되찾은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영수는 새 휴대폰을 받은 후부터 더욱 자주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희가 있을 때는 전화를 받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해요? 아, 병원 친구야. 시끄러워서 밖에서 받았어. 영수의 대답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정희는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정희가 무심코 보니 발신자가 미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못 봐서 아쉬워요. 내일은 꼭 시간 내주세요. 정희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란이가 누구일까요? 영수가 말하던 병원 친구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나요? 영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미란이라는 분이 문자 보내셨네요. 영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미란이? 병원에서 만난 분이야. 같이 치료받던 환자 가족이고. 그런가요? 내일 만나기로 하셨나 보네요. 응, 병원 일로 상담받으러 같이 가기로 했어. 영수의 설명을 듣고도 정희는 마음 한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내용이 단순한 병원 일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내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일찍 나가버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나간 모습이 정희에게는 낯설어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날 반찬 가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영수 생각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말을 걸어와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영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걱정과 불안감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영수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 핸드폰 소리 못 들었나 보네. 영수는 대충 대답하고는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예전에 영수라면 늦게 들어와도 정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조차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영수의 외출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거의 매일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장을 주면서까지 살린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정희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보다는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정희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영수는 이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고 들어와서도 정희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녁 차렸어요. 정희가 부르면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밥상에 앉긴 했지만 예전처럼 정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문자하세요? 정희가 물어보면 영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친구들이야. 왜 그렇게 간섭해? 예전의 영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반찬 가게에 쓸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죠. 몸이 예전만큼 좋지 않아 자주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끔은 직접 장을 봐야 싱싱한 재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생선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 오빠, 이거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정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생선 가게 앞에서 영수가 한 여자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자는 영수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죠. 영수도 정희와 함께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내가 좋다면 그걸로 하자. 영수가 여자를 미란이라고 부르는 걸 들은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 미란이였던 것입니다.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정희를 보자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미란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야, 이건
영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미란이라고 해요. 미란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정희보다 3살 정도 어려 보이는 나이에 파마를 새로 한 머리카락, 진한 화장에 금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습니다. 노래방 사장을 하고 있어요. 영수 오빠랑은 병원에서 만났거든요. 미란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노래방 사장이라니. 그리고 영수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여보, 설명 좀 해주세요. 정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사실은 영수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결연한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나 이제 미란이랑 같이 살기로 했어. 정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하지만 정희야, 이제 너랑은 끝내자. 나도 남은 인생 자유롭게 살고 싶어. 영수의 말에 정희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신장까지 주면서 살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다니. 옆에 있던 미란도 교만한 얼굴로 뻔뻔하게 팔짱을 끼며 네, 맞아요. 이혼하면 반찬 가게도 당신이 아닌 제가 하기로 했어요. 이제 반찬 가게 접을 마음의 준비 좀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보,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희야, 너무 큰 소리 내지 마. 사람들이 다 보잖아. 영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당신이 지금 하는 짓이 더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란이 영수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그래, 미란아. 우리 먼저 가자. 영수는 미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를 뒤로 한 채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얘기 끝나지 않았어요. 정희가 영수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영수는 뿌리쳤습니다. 정희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집에서 얘기하자고요? 그럼 언제 집에 오실 건데요? 정희의 말에 영수는 대답하지 않고 미란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져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평소 알고 지내던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희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이 신장을 주면서까지 살린 남편이 이렇게 배신할 줄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정희는 자신을 탓하며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영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야 영수가 집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미안해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영수 씨, 어제 그게 다 무슨 일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정희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영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어. 어제 말한 게 다야. 당신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3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거예요? 정희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미란이는 나를 이해해줘. 너처럼 잔소리하지도 않고. 영수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잔소리요? 내가 언제 잔소리했어요? 당신 술 끊으라고 한 것, 건강 챙기라고 한 것이 잔소리였어요?
그런 게 다 잔소리야. 미란이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세요. 내가 신장까지 줬는데 이렇게 대접받을 이유가 뭔가요? 정희의 말에 영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딱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거야 고맙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너한테 매여 살 수는 없어. 정희는 영수의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이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혼하자, 정희야. 서로 자유롭게 살자. 영수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응, 정희야. 미안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영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영수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영수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 미란이 집에서 지낼게. 이혼 서류는 나중에 가져올게. 여보, 제발. 정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 보려 했지만 영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희는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져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살린 남편에게 이렇게 버림받을 줄이야.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신장을 줬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일인데 후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영수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그동안 반찬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멍하니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진수가 급하게 안산으로 내려와 물었습니다. 정희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상황을 알렸거든요. 응, 진수야. 어머니도 믿어지지 않아. 정희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쳤나 봐요. 어머니가 신장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진수는 화가 나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진수야, 아버지한테 화내지 마라. 어머니가 감당할게. 어머니, 이런 일을 어떻게 혼자 감당해요? 아버지랑 제대로 얘기해 봐야겠어요. 하지만 영수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마음을 다잡고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일할 기력은 없었습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동네가 좁다 보니 정희의 사정이 소문이 났나 봅니다. 괜찮아요. 그냥 살아보려고요. 정희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정희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영수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서류를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정희야, 이혼 서류 가져왔어. 영수는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래야 해요?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정희는 마지막까지 붙잡아 보려 했습니다. 정희야, 이미 정해진 일이야. 서명해줘. 영수는 이혼 서류를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 다른 삶이라니. 그 여자랑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정희가 물었지만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희야, 미안하지만 집 명의도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팔아야겠어. 정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판다고요? 응, 미란이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영수의 말에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까지 팔아서 그 여자 사업에 쓰겠다는 말인가요? 여보, 그건 너무해요. 이 집은 우리가 30년 동안 갖고 온 보금자리인데요. 정희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니까 파는 게 나아. 영수는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요? 어디든 방 하나 구해서 살면 되잖아. 반찬 가게로 벌어서 충분히 살 수 있어. 정희는 영수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아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원래 변하는 거야, 정희야. 너도 이제 받아들여. 영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 이제 우리 문제야.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집 매매 서류도 여기 있어. 영수는 집 매매 서류까지 꺼내 놓았습니다. 여보, 이것까지는 너무 급하지 않아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정희야, 빨리 처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 미란이도 빨리 사업 시작하고 싶어 해. 결국 정희는 집 매매에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집이 영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버틸 힘도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 처리를 마친 영수는 바로 집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인사조차 없이 말입니다. 정희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정희는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정희는 급하게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반찬 가게 근처에 있는 허름한 원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에서 원룸으로 이사하는 것이 서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수와 진미가 이사를 도왔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행동에 화가 나 있었지만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진미가 제안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미야. 어머니는 여기서 반찬 가게 하면서 살 거야. 그래도 어머니 혼자 이런 곳에서. 괜찮아. 어머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정희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작은 원룸에 앉아 있으니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이야.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정희를 찾아와 전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장님, 그거 아세요? 사장님, 남편분이 그 여자 노래방에서 큰일 났다던데요. 무슨 일이요? 정희가 물어봤습니다. 그 노래방이 빚이 엄청 많다던데 사장님, 남편분이 보증을 섰나 봐요. 그래서 집까지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한다던데요. 정희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영수가 집을 판 이유가 단순히 재산 분할 때문이 아니라 미란의 빚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집 판 돈이 네, 모두 그 노래방 빚 갚는데 들어갔을 거예요. 정희는 자신이 얼마나 속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처음부터 미란의 빚을 갚기 위해 이혼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슬픔과 절망을 넘어서 끓어오르는 화가 올라왔습니다. 나를 이렇게 이용했다니. 정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정희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다음 날부터 반찬 가게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5시에 가게 문을 여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반찬이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단골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정희는 예전과 다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 오롯이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가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희가 혼자 된 사정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희 자신이 예전보다 손님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혼자 사시니까 어떠세요?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생각해보니 혼자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아무도 잔소리 안 하니까요. 정희의 대답에 아주머니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남편들은 집에 있으면 오히려 일만 더 만들어요. 이런 대화들이 정희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가게에서 새로운 손님을 맞았습니다. 정갈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는데 이전에 본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소문난 반찬 가게라고 들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김치찌개용 김치 좀 주세요. 그리고 밑반찬도 몇 개 부탁해요. 손님은 정희가 권한 반찬들을 모두 사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어요. 남편이 어디서 샀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감사해요. 정성껏 담갔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도시락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새로운 제안이었습니다. 도시락이요? 네, 저희 남편이 공장에 다니는데 점심때마다 사 먹기가 힘들거든요. 집에서 싸주면 좋을 텐데 제가 솜씨가 없어서요. 정희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도시락까지 만들면 일이 더 많아지겠지만 수입도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언제 필요하세요? 내일부터 가능할까요? 다음 날부터 정희는 도시락도 함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였지만 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도시락이 정말 맛있다더라고요. 저도 하나 부탁해요. 저희 아들도 학교 가져갈 도시락 좀 만들어주세요. 일주일 만에 도시락 주문이 10개가 넘었습니다. 정희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정희는 자신이 새로운 일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오래된 이웃 최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정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냥 일하면서 지내요. 혼자 사니까 많이 외롭지? 정희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외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 들어요. 그래, 그거 다행이네. 처음에는 많이 힘들 거야. 최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정희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반찬 가게에 작은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가게 앞에 작은 테이블 2개를 놓고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사장님, 여기서 밥도 먹을 수 있어요? 네, 간단한 백반 정도는 드실 수 있어요. 정희가 차린 백반은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집 반찬 같은 정갈한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서 인기였습니다. 사장님, 이런 집밥은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요. 정말 어머니 손맛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며 정희는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희의 하루 일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5시에 가게 문을 열어 아침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오전에는 반찬을 만들고 점심시간에는 백반을 팔았습니다. 오후에는 매일 도시락 주문을 받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정희는 충실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손님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니야, 진미야. 어머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래도 몸 조심하세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정희는 딸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신장 하나를 준 후유증으로 쉽게 피로해졌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정희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뒤를 돌아보니 도시락을 주문했던 아주머니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사장님, 전 남편분이 병원에 실려갔다던데요. 정희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영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노래방 여사장이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던데 상태가 안 좋다고 해요.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남편이지만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안산병원이라고 하던데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미란이 응급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보자 미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영수 씨 상태가 어때요? 정희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해요. 이식받은 신장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준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술을 많이 드셨나 봅니다. 이식받은 신장에 무리가 와서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영수는 또다시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투석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희생해서 살린 남편이 또다시 자신의 건강을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미란이 정희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제발 도와주세요. 영수 오빠를 살려주세요. 정희는 미란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당신 남자 살리느라 내 몸을 줬던 게 마지막 은혜였다는 걸. 미란이 무릎을 꿇고 있는 병원 복도에서 정희는 조용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침착했습니다.
언니, 제발. 영수 오빠를 도와주세요. 언니가 아니면 안 돼요. 도와달라고요? 내가 이미 신장까지 줬는데 또 뭘 해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혼 전부터 내 반찬 가게까지 넘본 여자 말을 미쳤다고 듣겠어요? 정희는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고요. 미란은 말을 흐렸습니다. 영수는 며칠 후 의식을 되찾았지만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정희는 한 번 병원에 들러 영수를 확인한 후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정희에게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영수와 미란이 반찬 가게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진수가 급하게 내려와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반찬 가게도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혼할 때 제대로 분할하지 않았다면서요.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런 일까지 벌이는구나. 어머니, 변호사 선임해야 해요. 진수야, 어머니가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써? 제가 도울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진수는 화가 나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재판 준비를 하면서 정희는 지난 30년의 기록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반찬 가게는 처음부터 정희 명의로 되어 있었고 영수는 가게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희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단정한 옷을 입고 법정에 나갔습니다. 영수와 미란도 변호사와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영수는 정희를 보고도 눈을 피했습니다. 미란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윤정혜 씨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는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제대로 분할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인 박영수 씨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정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처음부터 피고인 윤정혜 씨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사업자 등록도 피고인 혼자 한 것입니다. 원고 박영수 씨는 가게 운영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증거 서류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세금 신고서 모든 것이 정희 명의였습니다. 원고 측에서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영수 측 변호사가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 박영수 씨는 아내를 위해 자신의 신장까지 받아준 희생적인 남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도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잠깐만요. 정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신장을 준 것이지 남편이 저에게 신장을 준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윤정혜 씨가 원고에게 신장을 기증한 것입니다. 정희 측 변호사가 의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영수 측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더욱더 부부간의 정을 생각해서 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30년을 남편과 살면서 혼자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는 제 신장까지 주면서 살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복되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갔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와 함께 제가 평생 일해서 만든 가게까지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판사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법정 뒤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와서 미란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만요, 판사님. 미란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갑자기 웬 소송 취하입니까? 판사가 의아해했습니다. 영수 측 변호사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의뢰인과 상의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정이 선언되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영수와 미란이 급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란이 울고 있었고 영수는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뭔가 이상한데요? 진수가 의아해했습니다. 곧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건가요? 판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판사님.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영수 측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혜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측에서는 이미 준비한 증거가 있습니다. 원고의 진짜 의도를 밝히고 싶습니다. 판사가 허가했습니다. 정혜 측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원고 박영수 씨가 오미란 씨의 노래방 빚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선 증거입니다. 금액이 3억 원에 달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고가 이혼 당시 매각한 주택의 매매 대금이 모두 이 빚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영수와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즉, 원고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고도 빚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반찬 가게마저 뺏으려고 한 것입니다. 정의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판사가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박영수 씨, 이것이 사실입니까? 영수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법정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럼 원고는 현재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처의 재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는 영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요? 제가 당신 살리느라 내 신장을 줬던 게 마지막 은혜였다는 걸 말입니다. 영수는 정의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30년을 당신과 살면서 모든 걸 바쳤습니다. 건강도, 청춘도, 재산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걸 다른 여자를 위해 버렸습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줄 것도 빼앗길 것도 없습니다. 재판은 정의의 완전승으로 끝났습니다. 반찬 가게는 온전히 정의의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의의 뒤에서 영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의야, 제발 한 번만 더. 하지만 정의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굳혔습니다. 진수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법정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응, 진수야. 이제 정말 끝이야. 정의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의는 그동안 반찬 가게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도시락, 점심 백반, 그리고 각종 반찬 판매까지 사업이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진미가 어느 날 갑자기 안산으로 내려와 말했습니다. 진미야, 어머니는 괜찮아. 너는 서울에서 회사 다녀야지. 어머니, 사실 제가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잖아. 어머니 혼자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요즘 반찬 가게가 잘 되고 있다니까 저도 함께 해보고 싶어요. 진미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진미야, 고마워. 하지만 너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어. 어머니, 저 혼자 결정한 거예요. 이미 사표도 냈고 안산에 원룸도 구해놨어요. 결국 진미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안산으로 내려와 정희와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미야, 이렇게 같이 일하니까 좋다. 저도요,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와 시간을 보낸 적이 언제였나 싶어요. 모녀가 함께 일하니 가게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진미는 젊은 감각으로 메뉴 개발에도 도움을 주었고 SNS를 통해 가게 홍보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우리 가게 리뷰가 벌써 100개가 넘었어요. 정말 이런 것도 다 도움이 되는구나. 정희는 딸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진수도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은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뒤로 첫째 딸 서연이와 둘째 아들 서준이가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서연아, 서준아, 우리 손주들. 정희는 손주들을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가게가 정말 좋아졌네요. 진수가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진미가 와서 도움을 많이 줬어. 고마워, 진미야. 어머니 혼자 두지 않아서. 진수가 동생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서연이가 정희가 만든 계란말이를 먹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정희는 손주들 때문에 더욱 활기를 찾았습니다. 그날부터 진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때로는 주말을 이용해서 하루 종일 가게에서 도우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그래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서준이 보고 싶었어. 정희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정희의 반찬 가게는 엄마손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배달 주문도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성공하신 거예요. 진미가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성공이라.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지. 정희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영수였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정희야.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잠시 놀랐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어.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재결합하면 안 될까? 영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나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미란이랑도 헤어졌어.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 반대할 때 이혼하지 말지 그랬어요? 정희는 더 이상 영수에게 감정을 쏟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영수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결국 가게를 나갔습니다. 술과 담배를 대폭 줄인 덕에 간과 신장 기능은 나아졌지만 혼자 살면서 예전에 정희가 차려주던 식사를 이제 혼자 다 해먹으니 많이 야위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정희는 정말로 담담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엄마 손 반찬은 이제 안산에서 가장 유명한 반찬 가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방송 출연하시는 거 어떠세요? 진미가 제안했습니다. 방송이라니 그런 큰일은. 어머니, 우리 가게 홍보에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정희는 지역 방송 우리 동네 맛집 코너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안산의 유명한 엄마손 반찬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는 방송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성공하시기까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이요? 살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죠. 정희의 대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후 가게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방송 보고 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동네가 따뜻해져요. 손님들의 격려가 정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진미와 함께 가게 정리를 마치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진미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게 언제였을까?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 너희들과 함께 있고, 손주들도 자주 보고, 일도 보람 있고, 저도 어머니와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진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주말, 진수 가족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서연이와 서준이가 뛰어와 정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예요? 할머니가 너희들 좋아하는 잡채 만들어줄까? 좋아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손주들 때문에 젊어져. 정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정희가 직접 만든 반찬들로 가득한 상에서 3대가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라. 맞아.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몇 달 후 정희는 엄마손 반찬 2호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1호점은 진미가 맡고 2호점은 정희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진짜 사업가가 되신 거예요. 진수가 감탄했습니다. 사업가라니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뭐. 개업일 아침 정희는 새로운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손 반찬 2호점이라고 쓰여진 간판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 화환을 보내주었고 동네 주민들도 개업을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어요. 정희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과 이웃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서연이가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정희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진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진수도 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혼자 2호점에 앉아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계기였습니다. 화면에는 정희가 환한 미소로 2호점 앞에서 손님들과 웃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그 옆에서 진미가 함께 웃고 있고 진수 가족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이제 영수와 정희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그 이후 영수가 어떻게 사는지는 알 수 없었으며 정희는 자식들과 손주들과 행복한 나날이 지속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